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개화파 동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조선은 외국으로부터의 높은 차관으로 인해 점점 외세 의존적인 사고로 짙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바닥이 났고 나라의 힘이 약하니까 주변 나라에 휘둘려지게 되면서 외세 의존적으로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이루고 있을 때 일본의 지도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국을 한 다음에 서양을 빨리 배워서 일본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모색하고자 했었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물론 지식층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개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개국을 하여 서양 열강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만 하면 서양 열강들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조선이 근대화를 향해 가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지도부 인사들에게 있어서 개국이란 서양 열강의 위협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면서 일본 자체의 문명이 부강해지는 것에 필요한 서양 기술과 문명, 가치관과 방법론을 익히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도부의 생각은 일본의 지도부와는 달랐습니다. 조선의 지도부는 서양 열강의 힘 자체를 그대로 직접 국내 정치에까지 끌어들어와서 개화, 개국의 한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사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끌어들여 청나라의 종주권 압력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이루어 보겠다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화당 인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순수해서는지 몰라도 결국 영국에게 이용만 당한 끝에 조선의 관세 수입에 결정적인 손실마저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은 점점 세계 열강의 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갔고 결국 국제적인 호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조선의 생각에는 원래부터 자주 독립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워 자주 독립을 해야 할 텐데 그러한 사고가 결여되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 척박한 나라가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재 2021년도에도 여전히 중국을 의존하고자 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 참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외세에만 의존하려는 조선을 일본의 지도부 인사들은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김용삼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80년경에 한반도에는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하고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을 가진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사 3,000명 중 1,500명이 청불전쟁에 투입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서울에 남은 1,500명의 병력도 언제 그 전선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개화파를 이끌어가던 김옥균은 이 빈틈을 노려 쿠데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 모의 가담자는 김옥균을 비롯하여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유대치 그리고 한성순보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였습니다. 이때 다케조의 일본 공사는 김옥균을 만나 조선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논하고 개화당이 개혁의 일을 실행할 결심이 분명히 섰는지를 묻습니다. 다케조의 공사는
김옥균의 정변에 대한 결심을 전해 듣고는 상당액의 거사 자금과 150명의 일본 공사관 호위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거사 후 개화당의 개혁에 필요한 300만 엔 차관 제공도 약속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개혁 시도도 역시 외세 의존적인 개혁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제자였던 이노우에 가쿠로고에게 개화파들의 정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자신의 제자였던 그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도와 권총, 폭약 등을 개화파에게 제공합니다. 김옥균이 일본 공사관과 접촉하여 거사를 하기로 결정한 날은 1884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김옥균과 회동한 다케조의 공사는 두 가지 안을 만들어 일본 지도부에 보내 훈령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개화당을 선동하여 조선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는 일종의 현상 유지책으로서 중국과 정면 대결하지 않고 개화당이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 두 안을 일본에 보내어 일본 지도부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우편이 도달하는 데는 약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외교관이 주재국의 쿠데타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케조 공사는 당연히 본국 정부로부터 오는 그 훈령에 따라 행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다케조에는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개화당의 행동을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김용삼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에 다케조 공사가 보고한 개화당 정변 계획을 검토한 일본 외무성은 다케조가 요청한 훈령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개화당이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두 번째 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옥균은 11월 14일 미국 공사와의 밀담을 통해서 은연중에 쿠데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트 미국 공사는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영국 총영사 에스턴을 방문하여 거사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눠봅니다. 하지만 에스턴 총영사도 푸트 미국 공사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11월 25일 김옥균은 다케조의 일본 공사와 독대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과 에스턴 푸트와의 대화 내용, 민씨 척족 세력과 간신들을 제거할 계획과 관련한 대화를 나눕니다. 다케조 공사는 김옥균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본국 정부의 훈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김옥균의 거사를 부추깁니다. 당시 조선에는 청군 병력 1,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군은 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다케조에는 중국의 군사가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일개 중대 군사가 먼저 북악을 점거하면 2주 동안은 지탱할 수 있으며 남산을 점거하면 2개월 동안 수비할 수 있으니 결코 걱정할 것이 없다고 김옥균을 안심시켰습니다. 12월 4일 이날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화파가 결정한 거사의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도부로부터 중국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개화당이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훈령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날 12월 4일은
조선에서 우정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이 최초로 설립된 후 우정총국이 사용할 건물 낙성식과 함께 개국 축하연이 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축하연은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고되었는데 우정국 책임자 홍영식은 낙성식 축하연에 민혁익을 위산 4대 수구당 인사들과 민씨 정권의 핵심 요인들과 외국 사절들을 초청해 두었습니다. 개화파는 이날 연회를 쿠데타 기회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4대 수구당을 일망타진하고 일거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행동대는 민영익이 오는 것을 보고 민영익을 공격하자 민영익은 순식간에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이때 김옥균 일행은 고종 내외의 숙소로 직행합니다. 고종에게 우정국 변란 소식을 보고하면서 일본 군대를 요청하여 폐하를 호위토록 하면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아릅니다. 그때 민씨 왕후는 만약 일본 군사를 청해서 호위하면 청국 군사는 어찌하려 하시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옥신각신하던 차에 고종은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 라는 7글자의 교지 일본 공사래 호짐이라는 글을 써 주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교지를 써 줌으로써 일본군은 고종과 그 일가를 합법적으로 호위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효가 이 칙서를 받아들고 일본 공사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케조의 공사에게 일본군의 출동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왕명을 위조하여 민씨 척족들과 4대 수구당 인사들을 경우궁으로 입글하라고 명합니다. 밤늦게 경우궁에 입궁한 친군령 3영의 대장인 좌영사 이조연, 전영사 한규직, 후영사 윤태준을 위급할 때 장수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꾸짖은 후 문 밖으로 끌고 나가 참살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갑신정변이 발생하여 조선 국왕에 거주하는 왕궁 한복판에서 일본 공사관 수비대와 청나라 군사간의 교전이 벌어진 후에 일본 지도부가 보낸 훈령이 도착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사와 정면 대결하지 말라라는 훈령이 늦게서야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쿠데타 지도부는 신정부 조직에 착수합니다. 인선 과정에서 개화당은 고종과 협의하거나 고종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서는 당연히 혁명 지도부의 구상에 의해 인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왕 고종은 그 인선에 철저히 소외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입헌 군주제를 염두에 두고 있던 개화당은 국왕으로서의 고종을 예우하며 고종의 뜻에 따른 인선과 정령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고종의 추인을 받는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고종은 쿠데타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급기야 혁명정부 인사에서 완전히 소외되자 잠시나마 일본과 개화당 쪽으로 기울어졌던 고종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마음이 흔들렸으니 조선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